그러면 미술 시장에서 정말 모던 아트 수백억씩 하는 거, 수백억, 수천억 이런 작품들은 위험이 없나? 라고 봤을 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늘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와인, 미술, 사업용 부동산, 명품 같은 럭셔리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럭셔리 마켓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코로나 시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자동차를 좀 보죠. 코로나 시기 때 반도체 수급이 부족했었고 그래서 그 자동차들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차 출고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었던 게 우리가 보통 한정판 차들은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었었거든요. 당연히 독일 3사나 뭐 벤츠 S클래스나 이런 차들 있잖아요. 당연히 프리미엄 없죠. 대량 양산차고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차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당연히 없는 마켓이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 반도체 수급 문제로 공급 감소가 되고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저금리에 유동성, 수요가 급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급증하고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 정말 리미티드 카나 정말 희귀한 차, 초하이엔드 차만 붙은 게 아니라 너무나 어이없게도 벤츠, 뭐 S클래스, GLS 뭐 이런 차들 너무 많은 차들이 피가 붙는 거예요. 벤츠 S클래스 처음 풀CNG 됐을 때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 피가 붙었었어요. 우르스 같은 경우는 막 3000만 원, 페라리 막 5000 이런 식으로 붙었었어요. 심지어 감가 대망이라고 할 수 있는 롤스로이스도 피가 엄청 붙었었어요. 그리고 브랜드들이 갑질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추천해준 리스사 외에는 쓰지 마. 자기네들이 추천해준 리스사를 쓸 경우에는 리스피는 결국 고객이 이자로 내는 건데 거기서 이제 수수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팔아서 얻는 수익 말고도 리스피를 또 빼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추천해준 리스사만 써. 이런 식으로 갑질을 막 했었어요. 페라리 같은 경우도 저도 12년 전부터 나름 슈퍼카를 타왔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이 어땠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페라리 같은 경우는 특정 모델을 출고하려면 옵션을 일정 이상 넣어야만 했어요. 재밌는 게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근데 자동차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고 별별 차들이 다 피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정말 미친 시기였어요. 사실 이 코로나가 정상적인 시기 아니잖아요. 저금리라고 하는 게 거의 마이너스 거의 뭐 1%대 금리였잖아요. 기준금리도 굉장히 낮았었고 실제 시중금리도 1%대 금리였단 말이죠. 그리고 예금금리는 거의 0.9%, 0.7%밖에 안 나온 그런 시기였고 돈을 미친 듯이 풀다 보니까 또 이 당시에 코인으로 대박 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주식창이 좋았어요. 갑자기 돈 번 분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결국 퍼센티지로 보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한 번에 대박을 치다 보니까 쉽게 번 돈은 항상 쉽게 쓰는 것 같아요. 항상 어느 분야든 간에 굉장히 쉽게 소비를 했고 사실은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미술작품 가격이 올라가고 와인 가격이 올라가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자동차는 공산품이잖아요. 공산품 수십만 대씩 찍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피파리들이 붙기 시작한 거죠. 차를 계약만 걸어놓으면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도 나도 다 계약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벤츠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100만원, 100만원 S클래스가 출고가 됐더니 1000만원의 피를 받네? 이러니까 그럼 수익률이 1000% 아닙니까? 1000%. 이런 피파리들이 너무 계약을 많이 거니까 실제 진성 수요인 사람들이 차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씨 1000만원 더 주고 사지 뭐 이렇게 이런 수요도 되게 많았고 우르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당시에 계약을 걸어놨던 사람들 중에 50%는 좀 피파린 것 같아요. 또는 감가 없이 타고 싶은 사람들, 실제로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예전에는 슈퍼카를 타고 우르스나 뭐 롤스로이스 뭐 이런 차들을 타는 사람들이 1년에 그냥 5, 6천만 원 정도는 땅에 그냥 버릴 수 있는 또는 1억 정도는 그냥 감가제도 어쩔 수 없지만 웃으면서 탈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 차를 탔는데 신차 같은 경우는 근데 이 PE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프리미엄이 붙고 계약만 빨리 하면 그냥 공짜로 차를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투기 수요가 붙는 거예요. 투기 수요. 투기 수요는 저는 가수요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전 가수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자동차는 철저하게 공산품이고 철저하게 사용가치로 타는 거잖아요. 내가 뭐 5억짜리 탄다 뭐 5억을 지불을 하고 1년 후에 내가 되팔았을 때 한 몇천만 원 정도 까질 거 생각하고 그냥 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걸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게 정말 진성 수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능력과 의지 다 없을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됐을 수도 있고 그런 가수요가 많이 붙어서 투기 수요가 붙다 보니까 피는 더 붙고 더 받기 힘들어지고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된 거죠. 이때는 감가 대망 맥라렌 765LT도 피가 붙는다고 막 저거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피가 1억이네 뭐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 가격에 팔린 적이 없습니다. 안 팔리니까 지금 피를 뭐 3, 4천까지 내렸는데 3, 4천 피부터 절대 안 팔립니다. 우르스가 정말 광겨서 G63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르스가 너무 좋은 차고 훌륭한 차긴 한데 이 당시에 너무 피파리들과 뭐 불법 하는 분들 뭐 토사장 뭐 이런 사 너무 많이 타니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강남에서 우르스 타면 뭔가 피파리 아니야? 또는 뭐 제 무슨 뭐 불법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시장이 형성됐던 황당한 시장이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게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되고 피가 다 빠졌어요. 피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고금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차를 안 사기 시작하고 점점 피가 빠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3억짜리 차를 피를 주고 3.5억 주고 샀다. 그럼 결국은 내가 이거를 팔았을 때 신차가 3억인데 이걸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차 계약이 점점 빠지고 점점 이거 받아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갑자기 폭락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3억 신차가에서 감가가 되게 되면 10에서 20% 정도 감가를 본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3.5억에서 시작을 하면 감가율이 거의 30% 이상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을 좀 못 잡은 사람들은 빨리 던졌어야 되는데 이걸 던지지 못하고 나 3억 5천 주고 샀잖아. 피를 주고 샀는데 내가 어떻게 쌍하게 던져? 이게 버티다가 신형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피가 막 빠지고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지금은 이제 도저히 던질 수 없는 가격으로 간 것 같아요. F8 스파이더 같은 경우도 피가 5천 있었어. 5천. 페라리 FNK 중고차 사업부에서도 피가 붙은 가격에 팔았어요. 피를 5천 주고 F8 스파이더 샀다가 1년 만에 감가가 1.2억이 되는 진기록을 1년 만에 감가가 한 5억짜리 차가 1억 2천만 원 정도 감가가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그룹 GTB 같은 경우도 스탁차가 많아요. 지금 1km도 안 탄 차들이 지금 시장이 되게 많은데 왜? 피를 먹으려고 하다가 다 빠지니까 그냥 감가가 시동 한 번 안 걸었는데 5천씩 최소한 한 10% 정도 빠져야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도 안 탔다는 전제하에. 근데 원래 이런 시장이 정상이었어요. 원래 이게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차값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피를 기대하고 샀다가 아직까지도 호가를 안 내리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감을 좀 못 잡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시장이에요. 5억짜리 차를 사면 1년 타면 그냥 한 10%에서 15%는 그냥 빠지는 6, 7천만 원은 그냥 날릴 생각하고 타야 되는 거예요. 신차는. 원래 신차는 그렇죠. 왜? 증식세가 또 드니까. 근데 아직까지 감을 못 잡고 가격을 안 내리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안 팔리고 거래량은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부동산 시장은 똑같죠, 사실. 어쨌든 그런데 이그룹 GTS 같은 경우도 이제 출고를 좀 빨리 받으려면 옵션을 9천 이상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실제로 GTS 차값도 비싼데 9천 이상 옵션을 넣었을 때 과연 피가 붙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많아서 취소차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레브엘토 같은 경우도 옵션을 넣으면 9억대예요. 9억대. 9억대면 여기서 피가 붙어봤자 계약금이 7천만 원인데 피가 뭐 2, 3천만 원 붙어봤자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9억대 차를 출고를 하려면 또 리스를 터트려야 되고 막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굳이 감내하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레브엘토도 계약 취소가 굉장히 많아요. 언론기사 나오는 거 보면 완판됐다, 뭐 2년치, 3년치 계약이 이미 다 끝났다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계약 취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그룹 특히 페라리가 되게 많아요. 페라리 로마, 296 뭐 이런 차들 있잖아요. 실제로 가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출고하자마자 내가 조금 타고 가오 좀 즐기고 신차 고객 대우 받다가 팔아도 손해 안 볼 거야 하고 샀다가 이제 좀 물린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두 번째로는 시계 시장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시계를 좀 하는 친구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좀 뭐 이제 모델명이랑 이런 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봤자 제가 어차피 막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줘 이러니까 파텍 인기 모델을 제외하고는 다 의미가 없다. 의미 없는 시장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피가 파텍 같은 경우도 출고가 6천만 원짜리 시계가 5억까지 갔다가 거의 6배, 7배 정도 간 거죠. 지금 피가 많이 빠져가지고 1억 이상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시계 가격이. 4억짜리 시계가 지금은 뭐 2억 얼마면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출고 가격보다 비싸지만 파텍 같은 경우는 인기 모델. 근데 너무 거품이 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 30-40% 이상 빠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텍도 그런데 다른 모델들은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이제 가격대가 좀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롤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매장가에 비해서 피가 좀 붙어있고 오데마픽에도 인기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소폭 붙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미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성 수요가 아니면 살 필요 없다. 또 하나는 그럼 왜 그렇게까지 올라갔느냐. 여기서 중요한 심리는 그건 것 같아요. 어차피 손해 안 보고 돈 벌 수 있다 라는 강한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가격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호황기 때 야 강남만 사면 다 돈 벌어, 강남 불패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거를 30년 시계열로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어저께 오늘 올린 컨텐츠죠. 오늘 업로드된 부동산 뉴스 다룬 컨텐츠에서 37년 동안 강남 아파트가 연평균 6.7% 정도 올랐대요. 근데 연평균 6.7%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 거죠. 37년 동안 계속 오른 거니까.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떨어지긴 했는데 폭등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37년 시계열로 보면 6.7%씩 계속 상승한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GDP 성장률보다 더 높아요. 강남 아파트 그 상승분이.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 GDP 성장률도 되게 높았잖아요. 80년대에도 거의 10% 가까이 계속 성장을 했었고 90년대에도 고도 성장을 했었고 IMF 때는 GDP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그 직후에 바로 또 10%대로 회복을 했었고 고도 성장기와 서울로 계속 사람들 몰리는 것과 가구 수와 인구 수가 계속 늘어났던 시기와 지금처럼 1%대 성장, 저성장이 거의 고착화되고 있는 시기랑 다를 수 있다. 팩터가 완전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럼 어차피 손해 안 보고 무조건 번다. 무조건. 이게 중요해요. 무조건. 이 신념 때문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친구인데 당시에 1억 한 몇천을 주고 파텍 필립을 샀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와인을 먹는데 파텍을 차고 왔더라고요. 근데 전 잘 모르지만 여기 얼마 주고 샀냐 물어보니까 1억 몇천을 주고 샀대요. 근데 그 친구가 결코 시계에다가 1억 몇천 쓸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친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1억 몇천 그냥 보존
보증금으로 박아놓는 거야. 어차피 시계 가격은 시간 지나면 또 올라. 1차 시장에서 받을 수가 없고 매장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만큼 전 무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몇 년 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인간은 되게 단기적으로 시계를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투자할 때 실패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시계를 사서 얼마 안 있다가 좀 차고 좀 이제 자랑 좀 하고 인스타 올리고 하다가 팔았는데 그 이후로 시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고점 대비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1, 2년 동안 그냥 미쳐 있었는데 그 미쳐 있는 그 시기에서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되게 피곤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이런 강한 신념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잘 팔아서 다행히 뭐 손해는 안 봤지만 그 당시에 시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좀 고점에 매입하는 업자들도 많이 물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뭐 XX 무슨 와치 하는 시계 사업하는 어떤 사업자가 고객들의 돈을 몇백억을 횡령을 해가지고 사기를 친 거죠. 이제 해외로 날랐다 뭐 이런 뭐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유명한 시계 업체였다라고 해요. 당시에 이 시계가 계속 피가 붙고 시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야 받기만 하고 사놓기만 하면 돈이 돼 이러니까 너도 나도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수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가수요가 너도 나도 다 뛰어드는 그런 시장이었고 그래서 실제 파텍하면 너무 비싼 시계인데 그렇게 부자가 아니어도 너도 나도 다 차고 다니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그렇게 시장이 활성화가 되니까 당연히 시계를 해외에서 밀수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시계는 직구가 밀수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세금 다 내고 들어오면 그 가격에 팔기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품 시계를 밀수해서 파는 이런 업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고 압구정 한복판에 임대료 그 비싼 데 들어가서 1층 매장이 제일 비싸잖아요. 1층 매장에 들어가서 영업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됐었고요. 저도 그때 차바닥에 있다 보니까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의 직업이 매년 바뀌는 걸 봐요. 어떨 때는 뭐 IT 창업가들이 많고 어떨 때는 뭐 토사장들이 되게 많고 어떨 때는 뭐 코인 부자들이 많고 이런 식으로 시기마다 슈퍼카를 주로 많이 구매하는 층들이 항상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게 럭셔리 마켓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사업이 잘 될 때 그 돈을 되게 아껴놨다가 건물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그냥 단기간에 좀 큰 돈을 벌면 과시적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마켓, 특히 슈퍼카가 가시 소비의 끝판왕이고 그리고 시계 시장 이런 데 많이 들어오죠. 그렇게 가수요가 엄청나게 형성이 됐었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시계 매입해서 팔고 해외에서 좀 싸게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다 마진 막 5천, 3천씩 붙여서 팔고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막 몇 억을 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돈을 벌어서 슈퍼카도 사고 막 하면서 엄청 이 시장이 자동차, 시계, 미술시장까지 다 해가지고 와인도 그래요. 와인도 그렇고 이게 하나의 어떤 축처럼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명품시장까지. 근데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뭐 거의 다 지금 손가락 빨고 있거나 시장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매입을 많이 했던 업자들은 지금 완전히 이제 피똥 싸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에 고객들 돈 쫙 당겨가지고 사기를 치고 도망간 업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업체 사장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슈퍼카 시장도 차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야 돈이 된대 이러고 너도 걸어 이래서 다 같이 우르스 계약 걸고 이런 식으로 더 받기 힘들어지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피가 다 빠지고 있어서 이 당시에 피를 보고 사신 분들은 진짜 완전 피똥 싸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계 시장이 명품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루시스 기사인데 명품 시계 이래저 가격이나 해서 뭐 예거라는 브랜드에서 12%뭐 내렸던 어떤 모델을 근데 인기 없는 모델이라고 해서 이 기사는 그냥 어그로송 기사라고 하는데 다른 브랜드들은 가격을 여전히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라진 명품 오픈런 리셀 가격도 뭐 이런 기사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코로나 때는 루이비통 매장도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고 샤넬 매장 들어가려면 뭐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예전에 와이프가 한번 가고 싶다고 해서 신세계백화점에다가 뭐 대기를 걸었는데 4시간 기다리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지 말자 이러고 그냥 안 갔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기다리다가 여전히 특정 시간대 가면 기다리긴 하지만 확실히 이 기다림의 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명품하고 같이 엮어서 보면 피크 찍은 명품 시장 에르메스 나올라 질주 이런 기사가 있어요. 글로벌 명품 브랜드 3기 매출의 증감률 하면 에르메스는 15%가 오히려 올랐는데 LVMH는 1%여서 거의 이제 증감이 없었고 여기는 떨어졌고 그리고 명품주들 에르메스, LVMH 이런 데가 주가가 15%나 하락했어요. LVMH 15% 하락했고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15%가 하락했으면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에르메스도 하락을 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고 한국 시장도 안 좋고 그리고 고금리에 미국 사람들조차도 지금 미국의 어떤 소비 끝판왕이잖아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근데 거기도 이제 지갑을 닫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러고 있고요. 구찌 같은 경우는 전년 2022년 3분기보다 매출이 14% 급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되게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명품에서 어쨌든 주가는 에르메스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매출은 15% 늘었어요. 에르메스는 사실 벌킨백이나 캘리백 같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이런 명품백이 여전히 받기 힘들잖아요. 여전히 에르메스 벌킨백은 사회적 지위제로서 역할이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시기 때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했던 구찌라든가 뭐 디올이라든가 루이비통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저 명품은 잘 몰라요. 어쨌든 등등등등은 거의 다 매출이 빠지거나 바쁘거나 뭐 그러고 있어요. 당연히 주가는 더 많이 빠졌고요. 명품의 조건 중에 하나가 대체 불가능성인데 사실 구찌, 디올, 루이비통 이거 다 대체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에르메스 벌킨백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체 불가능한 좀 상품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올바른 현상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 지위지로서 역할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동차를 봤을 때도 S클래스나 얘네들이 피가 더 많이 빠지고 강가가 더 많이 되는 이유가 대체 가능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S클래스 안 사면 7 시리즈 사도 되고 아니면 뭐 A8 사도 되고 아니면 G90 사도 되잖아요. 대체 불가능한 영역에 있는 차들 그게 뭘까요? 리미티드카인데 어마어마하게 받기 힘들고 헤리티지와 성능과 디자인과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의미와 이런 것들이 다 갖추고 있는 헤리티지 리미티드카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가격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대체 불가능성이거든요. 이거는 대체 불가능성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피가 더 빠지고 덜 빠지고 이런 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계도 마찬가지죠. 시계도 파텍이 대체 불가능한 어떤 지위지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명품 시장에서의 매출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불경기 때. 호황기 때는 다 좋은데 불경기 때는 확실히 이게 대체 불가능성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부동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잔금 기일이 굉장히 길잖아요. 계약을 1월달에 했는데 10월달 잔금 치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거의 없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에서 등기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가 거래량이 조금 늘었어요. 사실 조금 늘었는데 문제는 7, 8월보다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9월달이. 그리고 10월달은 더 많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7월달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주택시장도 13대책 이후에 특례 보금자리론 이후에 그때 가계대출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주담대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한 게 몇십 조를 그냥 저금리에 그리고 만기 50년에 DSR도 안 보고 빌려주겠다 이렇게 그냥 선언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 또 들어오니까 정책에 의해서 다시 반등을 했죠. 부동산 시장은 정말 독특한 게 똑같은 어떤 명품제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떤 투자제기도 하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꼭 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업용 부동산도 보면 지금 많이 꺾이고 있어요. 고금리에.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뉴스 정리한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미룰 시장인데 제가 운영하는 이 아토니라는 카페에 이렇게 제가 이 컨텐츠를 위해서 잠깐 이거 올렸어요. 크리스티 20세기 이브닝 세일에서 11월 9일에 있었던 모던아트 거장들 해가지고 6억 4천만 불의 거래가 있었는데 8천억 정도, 경매 하나에 8천억, 뉴욕 경매 그리고 이브닝 세일. 미술 시장에서 이브닝 세일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세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 나오고 가장 비싼 작품이 나옵니다. 20th century라고 하면 20세기 아트니까 모던 아트가 나오고요. 보통 모던 아트나 아니면 이제 전후 마크 로스코나 뭐 잭슨 폴록이나 이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워에서 되게 중요했던 작가들 또는 포스트 워 이전에 중요했던 작가들 뭐 피카소라든가 마티스가 이런 작가들 있잖아요. 19세기 후반에 중요한 작가들 이런 작가들을 보통 한때 모아서 경매를 하는 게 20세기 이브닝 세일이라고 하는데 한 경매에서 8천억이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가장 호황기 때 거래액 전체가 1조였거든요. 1년 동안 거래액 전체가 그게 갤러리 매출, 옥션 매출 다 합쳐요. 페어 매출 다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격차를 볼 수 있는 거죠. 뉴욕 세일인데 이 세일은 뭐가 나오냐면 에곤 실레 뭐 이런 작가들이 나와요. 쿠프카도 나오고 파블로 피카소 나오고 이런 작가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리다 칼로 뭐 이런 작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봤던 이런 작가들이 나와요. 가격이 얼마냐? 800만 불, 823만 불, 거의 뭐 100억이죠. 1400만 불, 그리고 200억. 그러니까 에곤 실레 작품 같은 경우도 1000만 불 뭐 이렇게 팔립니다. 근데 이런 경매는 현실하고 되게 동떨어져 있어요. 왜? 한 작품에 뭐 400억, 500억 이런 작품들은 일반인이 살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세기의 재벌들이 사는 작품들인데 이거 보세요. 파블로 피카소 4200만 불.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550억 정도 하나요? 그 정도 하고 마크로스코 4600만 불.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미술시장 지금 작살나고 있거든요. 지금 미술시장이 굉장히 하향 추세에 있는데 그래도 이런 탄탄한 작가들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줬고 근데 우리가 이 지표만 보면 미술시장도 완전 작살났어. 근데 모던아트의 이런 중요한 작가들 600만 불에 팔리고 이런 작가는 끄떡없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은 게 제가 하나 기사를 가져올게요. 이 작품이 있습니다. 모델리안의 작품이죠. 몇백억씩 하는 작가 이제 작품이고 10월 소도비 홍콩 경매에서 471억에 팔렸어요. 수수료가 포함입니다. 근데 소도비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 프리미엄이 26%예요. 26%. 그러니까 471억 원 중에 26%가 수수료겠죠. 100억 가까이 수수료인데 근데 물론 이 정도로 큰 작품을 살 정도의 큰 손이면 수수료를 깎았을 거예요. 뭐 27, 6% 다 주고 사진 않았을 거예요. 수수료를 깎았겠지만 어쨌든 수수료가 최소 10%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471억 중에 수수료가 4, 50억 정도 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작품이 471억에 팔렸는데 2015년에 487억 원에 판매된 작품입니다. 둘 다 수수료 포함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소장자는 FM대로만 보면 8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 되는 작품이라면 판매 수수료는 거의 없이 해줬을 거고 바이어스 프리미엄도 조금 줬을 텐데 그래도 소장자가 2015년에 487억 주고 샀다가 8년 만에 내놨는데 오히려 더 낮게 팔렸어요. 그리고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거래 비용이 워낙 커요. 미술 같은 경우는 세금은 거의 없지만 거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역할을 하거든요. 정말 2배 정도 오르지 않는 이상 생각보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둘 다 수수료 포함이라서 FM대로 보면 80억에서 100억 정도 손해를 봤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수수료를 깎았다라고 해도 최소 4, 50억 정도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러면 미술 시장에서 정말 모던 아트 수백억씩 하는 거, 수백억, 뭐 수천억 이런 작품들은 위험이 없나? 라고 봤을 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강남 부동산 사면 위험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뇌피셜에 불과하다는 거죠. 물론 안전자산이 왜? 471억엔 팔리잖아요.
팔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팔립니다. 왜? 세계의 재벌들은 항상 있거든요. 언제나 팔리긴 하는데 꼭 이게 오르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요. 이게 방금 전에는 모던 아트를 봤기 때문에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 이런 거를 보면 4, 50만 불, 20만 불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요시토모 나라 같은 경우는 페이퍼 작품 13인치밖에 안 되는 작품이 17만 6천 불에 팔렸어요. 컨템포러리 아트를 볼 때도 확실히 요시토모 나라 같은 이 정도로 자리를 잡은 이 작가의 수작이 100억이 넘어가는 작가들은 절대 시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는 것 같아요. 페이퍼도 절대 안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작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전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그래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머징 아티스트들이 20만 불, 30만 불 하던 게 10만 불, 5만 불, 막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이렇게 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안전자산이다. 그리고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이런 작가들이 또 올라가거든요. 장기 시계열로 보면 이미 역사에 이름이 남는 작가들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번에 뉴욕 경매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건 뭐가 있냐면요. 크리스티 11월 뉴욕 경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역시 미국 짱짱맨이구나.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미국도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 뭐 너무 고금리고 미국도 상호령 부동산 작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미국의 국력과 부자들과 소비력은 넘사벽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 나라 경매 잘 됐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는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10월 경매만 해도 홍콩 경매라는 데가 다 작살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의 트렌드를 홍콩 경매가 많이 끌고 갔었어요. 왜? 중국 부자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요즘에 중국 부동산 작살나고 있고 그리고 시진핑이 공동 부유하면서 중국 부자들 막 조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 부자들이 싱가포르나 이런 데로 막 도망가고 있고 이러고 있어서 중국의 미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저도 이제 거래하는 아트 딜러들이나 어드바이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의 다 홍콩 베이스가 홍콩 베이스 아니면 뉴욕 베이스인데 홍콩 베이스에서 아트 어드바이저 하는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중국 부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 부자들이 빠져나간 영향이 세계 미술 시장에 되게 부정적인 이펙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거의 정설인 것 같은데 10월달, 9월달 다 안 좋았습니다. 안 좋다가 컬렉터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야 11월 크리스티 경매가 이정표를 좀 제시할 거다. 11월에 뉴욕에서 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했는데 이것조차도 망하면 미술 시장은 앞으로 더 꼬꾸라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20세기 이브닝 세일도 그랬고 21세기 이브닝 세일도 그랬고 포스트 워 세일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나 21세기 센츄리 이브닝 세일이에요. 컨템포러리 아트 작가들이 많이 나와요. 21세기니까 로버트 콜스콘 이런 작품도 되게 잘 됐어요. 390만 불 이렇게 팔렸었고 제나 그립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고 저도 소장하고 있는 작가인데 이 작가도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47만 8천 불 신고가를 거의 찍었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신고가를 찍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뉴욕에서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 수요가 좀 탄탄하고 그리고 절대 공급량을 늘리지 않고 되게 받기 어려운 작가를 항상 사야 된다라는 생각 좀 많이 했었고요. 니콜라스 파티도 요즘에는 조금 PS 시장에서는 약간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60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기록인데 사실 파티도 100만 불대에서 300만 불, 400만 불대로 확 쪘다가 요즘 PS 시장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 빠진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번에 경매 결과를 보면서 미술 시장도 확 올랐다가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확 떨어지고 전쟁의 위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미술 시장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그때도 역시 11월 경매가 미국은 역시 짱짱맨이다. 미국 국력 부자들 소비력 넘사벽이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컬랩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빠지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미술 시장도 똑같아요. 시장이 좋을 때 가수요가 엄청 많이 붙어요. 투기 수요인데 물론 뭐 이제 오랫동안 컬렉팅을 했던 사람들도 이거 자산의 배분 가치가 있고 얼로케이션 측면에서 미술 작품을 컬렉팅을 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또는 투자 수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컬렉팅을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갑자기 미술 시장 호황이고 미술하면 돈이 되네요 뭐 하네요 막 이러면서 인스타에 계속 올라오고 인터넷 뉴스만 보면 그런 게 자꾸 올라오니까 전혀 컬렉팅과 미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2021년 한국 미술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됐고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안 좋아지니까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결국은 시장이 좋을 때 가수요가 붙고 균형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가 급격하게 내려간 이런 패턴들을 미술 시장도 겪고 있다. 지금도 미술 시장은 하향 추세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 미술 시장이 2021년하고 2022년에 1년 시장 규모가 1조 원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2021년에는 시장 규모가 9,300억 정도 됐고 2022년에는 1조 원 정도 됐었는데 2023년에는 당연히 1조는커녕 5천억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갤러리 대표들 만나면 자기가 영업사원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이런 시기에도 너무 핫한 작가들 못 받아. 어차피 못 받습니다. 그런 작가들은 이런 시기에 계속 올라가긴 해요. 부동산 시장하고 미술 시장은 좀 많이 달라요. 부동산 시장은 전체 매크로 경제가 꺾이게 되면 다 같이 내려가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대체재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미술 시장은 전체 매크로 경제가 꺾여서 대체적으로는 내려가지만 이 전체 시장을 뚫고 올라가는
올라가는 작가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평소에 받기 힘들었던 작가들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도 저는 앞으로 퀄리티는 계속 할 거라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네트워크를 쌓아야 실제로 찐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호황기 때는 너무 손님들이 많고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좋은 갤러리랑 좋은 어드바이저랑 네트워크 쌓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2022년이나 21년보다 작품을 많이 사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 22년에도 작품을 좀 많이 샀는데 하반기에 좀 하락장을 많이 맞으면서 이렇게 함부로 사면 안 되겠구나 좀 깨달았었고 23년에는 작품을 사는 횟수와 금액도 많이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꽤 산 것 같아요. 또 올해 산 것만 20점이 넘으니까 이런 시기에 좀 이제 제가 진짜 받고 싶었던 것 트라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과연 안 사려고 하고 있고요. 21년에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에 들고 뭐 잘 되겠지 이러면서 그냥 많이 지출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서 아마 23년에는 절대 미주시장 회복 못할 거고요. 24년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 서울 옥션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났거든요. 미주시장이 앞으로 그냥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장에서 판단할 때 그런 거죠. 사실은 그게 정상이었어요. 원래 서울 옥션이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잘하는 플레이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결국 매크로가 올라가고 미주시장 전체가 붐업이 돼야 서울 옥션도 같이 올라가는 건데 매크로가 아직 다운이 되고 서울 옥션이 그렇다고 이 매크로를 이길 만큼 더 신사업을 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뭔가 매출을 내거나 이럴 수 있는 또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게 다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와인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와인 수입액이 2020년에는 3억 달러였고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에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터졌으니까 이때는 경기가 어떻게 될지 불안불안한 시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유동성이 미친듯이 풀리고 막 저금리에 막 전 세계가 막 붐업이 되고 21년엔 또 밖으로 갔더니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혼술 문화 같은 게 많이 생겼고 주식이랑 코인으로 돈 번 친구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소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 5.6억 달러라고 합니다. 거의 뭐 2배가 늘었죠. 7, 80%가 늘었는데 1년 사이에 와인 수입액이 이만큼 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2022년에는 3.6% 정도 늘었는데 23년은 어떨까? 줄어들 가능성이 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업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저도 이게 뭐 제가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 개인적으로 와인을 수입해서 분양을 해주고 팔고 이런 업자들이 좀 많은데 21년, 22년만 해도 얘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분양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와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20, 30%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인이라는 게 뭐 한 병에 뭐 1억씩 하고 이런 와인은 거의 없잖아요. 사람들이 소득이 웬만큼 줄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갑을 완전히 닫지 않는 이상 와인 소비 잘 안 줄이거든요. 정말 와인을 좀 빡세게 즐기는 사람들은 와인 소비 잘 안 줄여요. 어차피 와인 한 병 해봤자 뭐 몇십만 원이면 사고 정말 비싼 거면 맨날 몇백만 원짜리 먹는 건 아니니까 웬만하면 그런 소비를 잘 안 줄이는데 확실히 23년 들어와서 그런 소비가 많이 줄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훨씬 더 지갑을 보수적으로 쓰고 있고 돈이 꼭 없어서 와인 소비를 줄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이 있어. 근데 내가 투자를 했다가 내가 산 건물 가격이 한 100억 떨어졌어.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돈을 안 쓰게 돼요.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것 같고요. 리벡스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르도의 자안에 있는 와인들을 이제 오데샤또라고 하잖아요. 그 가장 이제 비싼 와인들을. 근데 보르도의 그랑크루 등급이 실제 와인의 가격과 품질과 그런 거를 대변하지 못한다. 왜? 1855년에 만들어진 등급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대변하지 못해요. 100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등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걸로는 와인을 평가할 수 없고 진짜 리벡스 지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합 와인 지수입니다. 이게 불고뉴죠. 버건디가 있고 보르도 레전드 40 지수가 있고 샴페인 50 지수, 론 그리고 이탈리 이렇게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트 오브 더 월드 60 이게 지수가 있고 이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자세히 보면 5년 동안 수익률이 있고요. 5년으로 보면 다 올랐어요. 근데 보르도는 6% 올랐습니다. 6% 그리고 레스트 오브 월드는 8.7% 올랐고 론은 고작 4.1%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프랑스 론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2년을 놓고 보면 론 와인만 떨어졌어요. 딴 것도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졌고 1년을 놓고 보면 다 떨어졌습니다. 5년을 놓고 보면 샴페인 지수도 55% 올랐고요. 버건디도 38% 올랐어요. 150이 어떤 와인들이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버건디에서 되게 유명한 생산자들은 그런 탑 클래스 생산자들은 5년 동안 38%가 아니라요. 거의 300%에서 400% 올랐어요. 사실 왜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제가 딱 5년 전에 와인을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와인들을 넣어가지고 38%인 거지 유명 생산자들은 3, 4배씩 올랐어요. 2년을 놓고 봐도 올랐습니다. 16% 아니에요. 근데 1년을 놓고 보면 15%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15%가 떨어졌느냐? 실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엄청나게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2023년 들어서 고금리에 경기 침체 우려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고 중동 전쟁도 터지고 여러 가지 뭐 정세적인 불안 요인이 있어서 실제로 와인이 많이 안 팔린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완전 초하이엔드 와인도 그렇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초하이엔드 와인은 이렇게 안 떨어졌어요. 이런 와인도 보면 DRC나 도멘 뭐 루흐아나 아르마 후소나 이런 와인도 제 감으로 볼 때는 한 5에서 7%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지난 10개월 동안. 근데 지난 3년 동안 250%에 300% 정도 됐습니다. 이미 3배 오르고 고작 5% 정도 빠진 거예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불이고뉴 전체 150 지수로 보면 고작 5년 동안 55% 올랐고 최근 1년 동안 15% 떨어졌다. 근데 이게 평균의 함정이죠 사실. 근데 하이엔드 사실은 거의 안 떨어졌고 5%에서 7%는 그래도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러냐를 보면 이게 아주 재밌는 인사이트가 있는데 수요계층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중가 와인들은 진짜 안 팔려요.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를 보면 중가 와인들은 대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브리고뉴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대체 가능성이 전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샴페인 같은 경우도 저도 대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샴페인은 발포성 와인이잖아요. 스파클링 와인이잖아요. 스페인에서도 만들고 이탈리아에서 만들고 미국도 만듭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전 세계에서 다 만들어요. 근데 샴페인을 대체할 만한 와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브리고뉴 같은 경우는 레드 와인은 100% 피노누아로 만들잖아요. 근데 피노누아를 대체할 수 있는 신대륙 와인이 있느냐? 없어요. 사실 신대륙이라고 하는 대안이 있고 이게 얼마나 대체 가능하냐, 이거를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브리고뉴, 하이엔드, 피노누아, 그리고 샴페인, 올빈 대체할 수 있는 와인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가 와인들 또는 보르도 와인, 론 와인 대체 가능성 이건 높아요. 보르도 와인은 자한 같은 경우는 까베르네 쇼비뇽 베이스로 보통 많이 만들고, 우한 같은 경우는 메를로나 까베르네 프랑 베이스로 많이 만드는데, 미국에서도 좀 훌륭한 와인들이 많고요. 그리고 미국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론 와인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잘 만드는 호주의 와인들도 있고 미국에서 되게 잘 만든 생산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와인들이 생각보다 안 올라요. 그래서 보르도 와인이나 론 와인은 투자 가치가 없어요. 저는 와인은 무조건 투자 가치로 보려면 초 하이엔드 와인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즐기기 위해서 가성비 좋은 걸 찾으려면 보르도도 뭐 비싼 건 비싸지만 보르도 안에서도 되게 가성비 좋은 게 많거든요. 프랑스 와인도 가성비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미국 와인이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가성비 좋은 걸 찾으려면 이런 데서 찾으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대체 가능성이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대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 언제까지 브리고뉴에서 이제 이런 피노누아로만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제 투자용으로 와인을 산다라고 하면 초 하이엔드 생산자들을 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와인 시장, 미술 시장, 뭐 시계 시장, 뭐 명품, 뭐 이제 자동차 시장 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체 가능성, 대체 가능성. 파텍이 될 수도 있고요. 벌킨백이 될 수도 있고, 리미티드 카가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 시장으로 보면 대체가 불가능한 뭐 입지일 수도 있고, 당장 공급이 막혀있는 하이엔드 아파트일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은 안 떨어지진 않아. 분명히 떨어져요. 부동산은 좀 달라요. 부동산은 이제 전체 매크로가 꺾이게 되면 같이 꺾이게 되는데 덜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리미티드 카나 이런 애들은 거의 안 떨어지고요. 벌킨팩은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이 없고, 와인 같은 경우도 초 하이엔드 생산자들은 덜 떨어지거나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마켓이 꺾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이 좀 덜 떨어진다. 그리고 투자용으로 보려면 이런 애들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파텍이든 벌킨백이든 뭐 리미티드 카든 와인이든 미술품이든 다 뭐 어떻게 우리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없어도 살 수 있고, 내가 경기가 어려워지면 당장 줄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런 애들이 타격을 되게 많이 받는데, 문제는 정말 초하이엔드로 가면 덜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왜? 계속 그걸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아까 전에 미술시장에서 봤듯이 초하이엔드인 모델리아니의 작품이 판 사람은 아마 50억 넘게 손해봤을 거예요. 분명히 초하이엔드라고 돈을 손해 안 보는 거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내피셜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